이제 오장 준비하는 전략이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변함없이 또 오늘 목요일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책은 또 계속 쏟아지고 있죠. 뭐 에너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지만 오늘은 또 K 컨텐츠가 조금 웹툰? 그러니까 이 그 K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한번 불을 지펴놨었는데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이 콘텐츠 대해서 또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국회 나오면서 뭐 시정연설이라고 하죠. 네, 국회에서 그러니까 뭐 연설이라기보다는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치적인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최근에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만 좀 단독으로 가는가 싶더니 네.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등판할 걸로 알려지면서 그 말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변동이 좀 세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콘텐츠에 대한 불을 좀 지펴놨고 지난번에 이제 그 대구에 이제 웹툰 스마트 도서관 방문하면서 네. 관련주가 대거 급등했다가 이제 조정이 충분히 나왔던 건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그 콘텐츠에 있어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랑은 다른 건 뭐냐면은 특화 펀드로 집중해서 이쪽에 또 뭐 투자에 있어서 뭐 어떤 투자 유치 뭐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관련 정보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지속성을 좀 띌까요, 근데? 이게 이제 꼭 정책만으로 볼 게 아닌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 그러니까 뭐 그 엔터부터 해서 네. 많은 콘텐츠가 사실 이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던 건 사실인데 어떤 제작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못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 제가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네. 그냥 영화로 개봉했을 때는 그냥 묻혔던 영화가 넷플릭스에 딱 들어가니까는 또 전 세계 막 3위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또 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그 OTT였던 그 대단함을 좀 보여주는 상황인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지원이 좀 지원이 들어간다 하면은 아마 좀 또 연속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지금 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한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야당과 여당의 유력 후보가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서 네. 이게 최근에도 이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처음에는 좀 제목만 나오는 수준이었다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또 계속 급등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번 주가 지나면 민주당의 경선도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이 어떤 국민의힘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인 정책 싸움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아마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좀 흐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좋게 보는데 다만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이미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미스터 블루가 뭐 제일 먼저 급등하면서 20% 넘게 올라갔던 건데 절대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급등할 때 우리가 이제 매수 관점 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정책의 연속성이 있다면 충분한 조정이 나왔을 때 대장적으로 접근하시면은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 대선 총선 때 되면은 뭐 각 후보들 쏟아지는 정책들 다 모아놓으면은 뭐 거의 뭐 달도 따다가 별도 따다가 유권자의 품 안에 곧 안겨줄 것 같은 그런 거 많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근데 뭐 그 하여튼 현실성 있고 뭐 그게 이제 좀 신선하다면은 또 시장에는 주식시장에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거고 황당무계하면 잠깐 반응하다가 또 후루룩 또 되는 거고 정책 테마죠. 테마가 돼야 되지 모멘텀이 돼야 되겠죠, 사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통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 관심이 필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AI 쪽에서 뭔가 힘을 줘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뭐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국내 제조업 육성 정책 같은 것들은 지금은 이 대선이라는 큰 그림에 엮여 있지만 지역 단위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역 단위로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 저성장과 관련된 것을 깨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노력은 일단 인구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은 양쪽 모두 들어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K 컨텐츠를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잘하고 있고 또 효율을 낼 수 있는 쪽에 더 수출을 할 수 있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도 저는 뭐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첨단 산업 뭐 바이오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육성 정책도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 관점의 투자에서는 이런 쪽에 계속 무게를 두시는 게 맞고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후보들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수소주가 급등하기도 했다가 오늘처럼 뭐 다른 종목군들이 급등하기도 하니까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뭐 그들의 입을 쫓아다녀야 되지만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양쪽 모두 피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꼭 해야 되는 분야들 그런 쪽에 이제 집중하시는 게 정책도 투자에서는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이 구체성이 있으면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냥 막 이게 내질러 놓으면은 제일 그 짜증나죠. 제가 이제 어제도 클로징에 해드렸지만 저출산 대책 뭐 대부분 후보들이 보면은 뭐 몇 명 나오면 얼마, 한 명 더 나오면 얼마 더 준다. 굉장히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진 않아요. 저는 이미 그 세대를 넘어갔죠. 네. 지금 애를 낳을 수는 없고 뭐 손주를 봐야 될 적이지만 근데 뭐 이게 느낌상으로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종자돼지 된 느낌. 내가 한 마리 더 낳아야 되나 뭐 이런 거죠. 이게 뭔 출산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 그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비전 제시 뭐 이런 것들이 없고 하여튼 좀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책주를 볼 때 물론 이제 그 내용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산업에 대한 정책은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업황이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에 어떤 지원책을 내놓는다. 네. 그런 경우는 뭐 잠깐 그 반등하다 끝날 가능성이 있고 네. 지금 AI 같은 경우도 사실 글로벌 싸움이 한창 진행 중인 거고 또 콘텐츠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어떤 그 이걸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 나오다 보니까는 잘 나가고 있는데 좀 지원을 좀만 해주면은 잘 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은 아마 이제 어떤 뭐 꼭 지원이라면 정책- 맨날 그 세제 지원 아니면 뭐 대출, 저리의 대출 뭐 이게 꼬시 골라. 근데 그거라도 해주면 좋죠. 이 기업 입장에서는. 왜냐면 세금 낼 거를 제가 너무 삐딱하게 해줬고 예. 그런데 뭐 저작권 보호라든지 네. 좀 현실성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이 어떤 민간 기업들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뒤따라 준다면은 아마 이제 뭐 성공적인 정책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정책주를 고를 때 이게 현재 잘 나가는 산업이냐. 아니면 2, 3년 정도 아니면 4, 5년 정도 봤을 때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쪽은 정책을 아무리 해도 좀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판단을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선택을 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에너지 정책도 지금 큰 화두잖아요. 뭐 그러니까 야권의 지금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서해안 쪽에 이 뭐죠? 에너지 네, 고속도로? 네, 에너지 고속도로. 예, 이게 뭐 에너지는 당연히 우리가 뭐 원료에 대해서는 에너지 원료라면 이제 대부분 이제 석탄 아니 저기 뭐 화석 연료 다 수입해 오잖아요. 그래서 뭐 비전 제시를 하는 것 이해되고 근데 구체성에 대해서 한때 우리 왜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것들 뭐 내지는 뭐 뭐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SOFC인가? 이것도 지금 반짝하다가 또 사그라드는데 요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뭐 수소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 촉매 가격 때문에 자동차에 적용하는 것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 H2를 분리해내는 그거. 네, 그러니까 네. 그 반응시키는 촉매 자체가 이제 백금이라서 너무 가격이 이제 비싼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소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전히 뭐 이론적으로는 뭐 암모니아를 하네, 뭐를 하네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석유처럼 그냥 파이프 하나 깔아놓으면 잘 유통될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은데 네. 수소는 만들 수 있는 분야는 너무 많죠. 지금 뭐 천연가스만 개질해도 수소는 엄청나게 맞아요. 나오니까. 네. 그 천연가스 LNG가 우리 각 도시 집 가정이나 건물마다 그 이 도시가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도시가스를 사실 연소시키고 남는 게 이제 H2O 물인데 그 이제 H2를 물론 이게 돈은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개질하는 초반에 이제 개질할 때부터 수소를 분리해내는 개지랄? 개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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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그걸 분리하는 그런 방법 자체가 뭐 네. 말씀하신 대로 돈도 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흐름이 있지만 실제로 처음에 그 LNG를 가지고 와서 분리할 때는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안 듭니다. 네. 그러니까 수소를 지금 만들어내는 것, 그레이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돈이 별로 안 드는데 이것을 액화하고 나르고 여기에 너무 많이 돈이 들고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를 하나 짓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자, 이런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를 결국은 기업과 정부가 또 손잡고 뭔가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있는데 이걸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서 네. 차기 정부에서는 결국 이런 것들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다 불러놓고 조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나와줘야 뭐 여러 가지 그런 산업적 정책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신재생 에너지 항상 또 나오는 얘기인데 친환경 에너지 네. 뭐 여기에 대한 비전과 또 관련된 뭐 기업들 혹시 움직임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 네. 그러니까 저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있어서 제가 이제 관련주도 하나 또 잠시 뒤에 준비했는데, 오늘 또 에너지로.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 과거 정책과 다른 게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 신재생 하면은 그냥 태양광 풍력 이게 다였던 건데, 네. 지금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이 제주도에도 이제 풍력 에너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계속 멈춘다고 하죠. 왜 멈추냐면은 이 풍력으로 만든 에너지를 거기서 이제 소비를 하는데 너무나 많이 생산하는데 소비량은 이제 크지 않다 보니까는 네. 이걸 저장해 놓을 수 있는 ESS 시스템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는 멈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뭐냐면은 그런 호남 지역이나 이런 이제 뭐 서울에 비하면 이제 좀 밑에 그 지역적인 지방이잖아요. 특수성을 네. 가지고 있는. 그런 쪽에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서 거기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산업 지역으로 송전을 하면은 결국 이게 어떤 지역 발전이 되는 거 아니겠냐. 네. 그래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 발전한 게 이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네. 물류 이동이 되면서 이제 산업 발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좀 그 발전이 안 되고 있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금 제주도나 호남 쪽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네. 그 분배가 안 되니 그렇죠.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분배를 해서 지역 발전을 가겠다는 이야기고 뭐 거래소를 좀 더 네. 에너지 거래소라든지 그러니까 거래소라기보다는 이제 전력 거래소 네, 같은데. 그 전력 송전을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송전망을 연결해서 지역 발전을 좀 같이 가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산업시설에서도 산업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우리가 뭐 화력 발전이 뭐 제일 많은 상황인데 지금 알리백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도 네. 미국의 어떤 빅테크의 어떤 그 제품 수출할 때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에 따라서 특히 유럽 쪽이 좀 강하죠. 네. 이게 수출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알리백이 중요한 건데, 지금 뭐 우리나라 각 산업단지에 있는 부분도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끌어다 쓰면은, 알리백을 맞출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는 경쟁력이 좀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제 U자형으로 만들어서 가겠다라는 게 정책인 것이고, 네. 처음에는 그냥 이게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정도만 나왔지만은 이게 이제 어떤 지역별로 해서 강원도까지 연결하겠다. 네.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관련주가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뭐 신재생 에너지 하면 그냥 태양광 풍력밖에 없던 건데 네. 이제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어떤 좀 신개념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 뉴페이스 정책으로 불려진 거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들은 사실 어떤 위에 매물이 없고 좀 깨끗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정책 테마에서 아마 에너지만큼 뭐 중요할 게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당은 원래는 탈원전으로 완전 반대 입장이었던 건데 민주당이라는 당리 당략 뭐 이런 거 빼고 네. 그러니까 실효성을 따졌을 때 이재명 후보는 이제 선택을 그렇죠. 하잖아요 지금. 근데 과거에는 사실 유럽이 먼저 탈원전을 했다가 네.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우리도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라서 어쨌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탈원전이 지금 완전 친원전으로 바뀌고 있고 지금 이 친원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주인가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원전에 대한 또 어떤 정책 발표를 하면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이 원전 정책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좀 네. 발표할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쪽의 종목들은 아직도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주가의 움직임이 좋을 종목들이 꽤 많아서 네. 그쪽으로 좀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준비하신 기업이 있다고 하니까 잠시 또 힌트를 들어보고 네. 자 에너지 뭐 정책 이런 것도 훑어봤으니까 다음은 어제 우리 김종인 의사랑 잠깐 우리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CATL의 이제 테크쇼 센세이션 충격 소디움 소금 자 이거 상하이 모터쇼하고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요? 일단 지금 배터리 관련 기술은 뭐 BYD도 그렇고 그다음에 EREV만 하던 회사도 전기차로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중국은 전기차와 관련된 얘기들이 이번 상하이 모터쇼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CATL에 어제 한 가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뭐냐면 소디움 배터리도 중요한데 CATL은 이제는 합성 전략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한전지로 쓰는 게 아니라
NCM하고 소듐을 같이 쓰던지 아, LFP하고 소듐을 같이 쓰던지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인가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 합성 전략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그게 뭐 말이 되는지도 뭐 검증도 필요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차 이번에 100종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중국 회사들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벤츠라든지 아우디 뭐 이런 데 다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상하이 100종류의 전기차 신모델이 또 네, 나온다니까. 상하이 모터쇼에서 전기차가 100종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 뭐 우리 배터리를 넣거나 우리 부품을 넣을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이미 미국의 2배가 된 중국의 신차 시장인데 중국은 어떤 식으로 세계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당장 뭐 그랑콜레오스, 그 다음에 KGM의 뭐 하이브리드 차 이런 쪽으로 은근히 자기들 기술 슥 집어넣어서 들어오고 네. 배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진출하고 현대차도 이번에 가지 않은 이유가 그 중국의 속도를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죠. 네. 보여줄 것 자체가 있긴 있겠지만 거기서 보여주는 그 화려한 속도전에 맞춰갈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닛산이라든지 뭐 도요타라든지 전부 발표하는 게 우리 중국이랑 협력하겠다. 중국 배터리 쓰고 네. 중국 소프트웨어 쓰고 중국 자율주행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하이 모터쇼의 배터리와 전기차 핵심 포인트는 중국의 속도전을 따라갈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략적으로는 우리는 저 중국과 다르게 어떤 것들을 특화해서 갈 것이냐. 네. 예를 들어서 전고체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고 얼마나 가격을 낮춰갈 수 있을 것이냐가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것이고 가격 경쟁력. 네, 그다음에 개발. LFP는 또 얼마나 빠르게 진입해서 중국이 못 들어오는 미국에다가 ESS를 빠르게 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력이 일단 배터리 쪽에서는 핵심이 될 거고요. 전기차 쪽에서는 중국에 팔려면 결국 우리도 중국과 협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도 지금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중국과 협력하는 걸 이미 많이 발표했고요. 뭐 바이두와 함께한다, 누구와 함께한다 많은 발표가 이미 있었고 그다음에 생산 자체도 일부는 외주를 맡길 가능성,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는 완성차보다는 부품 쪽으로 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미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변화는 지금이 중국이 뭐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속도로 가고 있으니 우리는 그에 맞설 수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한 개발과 확실한 어떤 자리매김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잃어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네. 이미 중국이 뭐 동남아라든지 남미에는 장악률이 50%를 넘어섰어요. 러시아는 더 높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을 아예 뺏겨버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또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도 사실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때 트라우마처럼 돼 있는 발열 열폭주 화재였잖아요. 근데 어제 CATL이 발표한 거 보면 그거 완전히 다 봉합을 해버렸던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조금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뭐 전기차만 배터리 쓰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운송수단 UAM, 뭐 로봇, 뭐 해상, 뭐 선박, 뭐 이런 쪽으로 우리는 컨셉을 좀 바꾸는 건 어때요? 근데 뭐 그것도 좋은데 일단 이 가장 큰 시장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LFP 배터리 하면 그냥 뭐 싸고 성능이 별로 안 좋은 뭐 그런 배터리에서 우리가 훨씬 우월하다라고 봤던 건데 지금 상하이 모터쇼에서 이제 뭐 CATL에 공개한 거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배터리에 대한 어떤 조건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따라가기 상당히 어려운 막 네. 놀랍다고 할 정도로 뭐 그런 정도의 조건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이 중국의 전기차가 정말 앞서 나가고 있구나. 뭐 그런 것도 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BYD가 이제 테슬라를 또 그 잡은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그런 걸 볼 수 있던 건데 저는 거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던 게 뭐냐면 지금 테슬라가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만 테슬라였던 건데 그게 지금 BYD 또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중국은 어쨌든 그 자기네 어떤 내수 시장을 좀 방패상으로 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테슬라는 뭐 어떤 관세 전쟁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좀 관세에 대한 부분이 풀려줘야 테슬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도 지금 관세 때문에 어떤 부품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질이 생겨서 네. 약간 좀 어떤 생산 계획이 좀 미뤄질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중국과 어떤 전기차 실력을 봤을 때 좀 관세라는 어떤 부분이 빨리 풀려나야 좀 테슬라도 일어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으로 가는 게 없잖아요. 대부분
뭐 테슬라라든가 이제 어떤 그 유럽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세가 좀 풀려야 아마도 이쪽에서 좀 시장이 좀 살아날 것이고 그래야 좀 소위 말하는 좀 싸울 맛이 난다 뭐 그런 네.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좀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관세나 정부 지원 여기만 바라보는 천수답으로는 이 난국을 타파하기는 어려울 텐데 2차 전지 배터리는 이미 치킨 게임이 진행 중이잖아요. 치킨 게임은 결국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 형태인데 잘못하면 우리 2차 전지 배터리는 닭튀김이 되겠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이게 엄청난 장치 산업이니까 들어올 수 있는 플레이어가 많은 건 아니죠. 이미 유럽도 포기했고 뭐 미국은 애초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싸우다가 일본도 이제 최근에는 뭐 파나소닉을 중심으로 네. 그립을 확실하게 잃었기 때문에 지금 남은 플레이어는 2개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과 중국이 남아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일정한 포지션을 계속 가져갈 수 있죠. NCM에서의 강점 분명히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전고체뿐만 아니라 LFP 그다음에 미들니켈 여러 가지가 우리도 연구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다양한 소재에 대한 연구, 전고체도 이미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 지원이 그래서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연구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써야 되는 돈이 그냥 뭐 투자하면 주는 세제 지원 정도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예 국가 목표 기술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전략도 필요하고 산학연도 좀 그래서 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유럽과 미국과 더 붙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 아직 기회는 있고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컨셉을 잘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금이 공짜 돈은 아니잖아요. 다 그렇죠. 국민의 혈세인데 다 우리 돈 아니에요, 우리 돈.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에 뭐 엄청나게 밀어주되 그 사용처에 대한 검증이나 그거는 철저히 하는. 그래야지만 다 누구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네. 자, 오우장 디펜스의 오늘 컨셉은 아까 잠깐 힌트는 주시긴 했는데 네. 뭐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실 거고 오늘 기업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점점 이제 이 정책이 좀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이제 어떤 발전성이 큰 그런 산업에다가 실적을 좀 따라줘야 되고 그쪽에서 수주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이 에너지 고속도로에 있어서 그 분야에서 이미 또 지난달에 수주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그 기업을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최현덕 매니저는 내일 다시 오후장 디펜스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종인 이사님. 얘기해 주세요. 뭐 질문을 하려다 보니까 뻔한 질문이잖아요. 오후장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그동안 미뤄왔던 뭐 전략들 거기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일단 우리 시장은 잘 버티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잘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민감해지는 거죠, 사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소위 이제 저점 깨고 뭐 변동성 커지는 그 구간에서도 우리는 한 7, 8일간 잘 버틴 것만으로도 잘 버텨왔는데 네. 한 단계 이제 미국 시장이 이틀째 급등했는데 오늘 내리고 있는 것은 뭐 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뭐 이 정도에서 잘 버텨낸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 버텨내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공매도한 사람들도 뭔가 서서히 이제 다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매일 팔고 매일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안 밀린다? 쭉 막 때렸는데. 그렇죠. 근데 선물 시장 쪽에서도 서서 이제 매도 계약 수가 줄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소위 이제 공매도 세력도 그동안 꽤 수익도 나고 어느 정도 시장의 압박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조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뭐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관세 전쟁도 이미 결론은 나와 있잖아요. 줄일 거다. 결론은 나왔습니다. 결론은 변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그 과정이 스무스하게 가느냐 좀 험난하게 가느냐 정도의 차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공매도가 좀 많이 늘었던 종목군들을 우리가 계속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초부터 공매도가 많았던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IT 부품도 그렇고 네. 이런 종목군들의 공매도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어저께 이제 한미반도체가 보여줬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공매도가 크게 늘어났던 종목군들을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고 수급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 노후장 디펜스의 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힘이 있는 기업들이 나와서 이 공매도 세력들한테 뭔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막연하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왜 공매도 때려? 막 이렇게 의학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그 동학개미들, 특히 이제 불개미들의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주려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조만간 다가올 그 기회를 계속해서 준비하라고 말씀 주셨고요. 공매도 대처 장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기업들 잘 보자. 요걸로 정리하도록 하죠. 오장 디펜스였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가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